시집온 첫날부터 시아비를 잡으려 드느냐? 잡으려는 것은 제가 아니옵니다. 그럼 이 약사발을 왜 엎었느냐? 그 사발 안에 못된 뿌리가 들었사옵니다. 내까지 것이 어찌 약을 안단 말이냐? 시아버님께 저 약을 올리면 큰일이 나옵니다. 시집 온 지 하룻밤도 지나지 않은 새색시가 시아버지께 올릴 약사발을 제 손으로 엎어버렸더라. 사람들은 그 새색시를 불효한 며느리라 손가락질하였으나 정작 그 사발 안에 사람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못된 뿌리가 들었음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더라. 오늘도 야담 여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일이 있기 하루 전 해질 무렵의 산마을에는 안개가 골짜기를 따라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고 가시집 온 연소정이 낯선 소슬대문 앞에서 가마를 내려 흙을 디뎠을 때 우물가에서 올라온 물비린내가 축축한 흙냄새에 섞여 있어 소정은 까닭 모를 서늘함에 잠시 숨을 멈추었더라. 소정은 이제가 20살이 된 나이였고 친정은 강 건너에서 옹기를 굽던 가난한 집이었는데 그 옹기 가마 곁에는 산풀과 독초가 늘 뒤섞여 자라곤 하였으니 소정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먹을 풀과 입에 대서는 안 될 풀을 손끝과 코끝으로 가려내는 법을 익혀 온 사람이었으되 그 재주를 한 번도 입에 올려 자랑한 적이 없는 조용한 아이였더라. 시집은 이 골짜기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거느린 백시 문중이었고 소슬대문 너머로 곳간이 셋이요 마당이 너르고 행랑채까지 거느린 살림이었으니 옹기쟁이 딸이 이런 집에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수군대던 혼사였는데 정작 그 혼사를 서둘러 밀어붙인 이가 시어머니 한씨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었더라. 한씨가 굳이 가난하고 힘없는 옹기쟁이 딸을 며느리로 들인 것은 그 아이가 착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달려와 따져 줄 친정이 없으리라 여겼던 까닭이었으되 그 무서운 셈속을 그날의 소정이 알 리는 없었더라. 소정이 마당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그를 맞은 이는 쉰을 바라보는 시어머니 한씨였고 한씨는 비단 저고리 소매를 단정히 여민 채 새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 내렸는데 그 눈길이 사람을 살피는 빛이라기보다 물건의 값을 매기는 빛에 가까워 소정은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말았으니 처신사부터 등줄기가 서늘하게 식어 내려갔더라. 시아버지 백윤겸은 안방 깊은 곳에 병으로 누워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백노인이라 불렀는데 60을 간 넘긴 나이에 혼례조차 자리보전한 몸으로 겨우 치렀다 하니 소정은 신랑의 얼굴보다 먼저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백노인의 가쁜 숨소리를 들으며 이 집에 들이운 병의 그늘이 생각보다 짙다는 것을 직감하였더라. 남편 백현은 25의 젊은 선비였으나 눈빛이 맑은 그가 어머니 한씨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입을 닫곤 하였으니 한씨가 한마디 할 때마다 어깨를 움츠리고 물러서는 모습이 새색시의 눈에도 안쓰럽게 비치었는데 백현이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눌려 자라온 데다 아버지가 병으로 눈 뒤로는 곳간 열쇠도 땅 문서도 집안의 결정권도 모조리 한씨의 손에 넘어가 있었던 까닭이라. 저녁상을 물린 그 밤 한씨는 며느리를 안방 앞으로 불러 세우고 이 집의 가장 큰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묻고는 소정이 조심스레 시아버님 병환 수발이옵니까 되묻자 그래도 눈치는 있구나 하며 시아버님께 올릴 약을 다려 올리는 일을 오롯이 며느리 손에 맡기겠다 일렀는데 그 말 끝에 묻어난 차가운 기운이 어쩐지 호의로만 들리지 않아 소정은 가슴 한 구석이 가만히 조여왔더라.
한 씨가 갓 들어온 며느리에게 약을 다리는 일을 맡긴 것은 수발을 덜자는 뜻만이 아니었으니 훗날 영감에게 무슨 일이 닥치거든 첫날부터 약사발을 만진 며느리에게 그 죄를 고스란히 뒤집어 씌우려는 덫이 그 말 속에 숨어 있었으되 그 속셈을 그 자리에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새벽 소정은 부엌에 나가 약탕기 앞에 앉았고 한 씨가 미리 일러둔 대로 곧간 한쪽 약장에서 약재를 꺼내 손질하기 시작하였는데 약재를 하나하나 손바닥에 올려 결을 살피던 그 손끝이 어느 한 봉지에 이르러 문득 멎고 말았으니 거기 섞인 마른 뿌리 한 조각의 냄새가 다른 약재와 사뭇 달랐던 탓이라. 온기를 구우며 산과 들의 풀을 무수히 만져 온 소정의 코는 그 뿌리에서 흙냄새도 약냄새도 아닌 비릿하고 알싸한 기운을 잡아내었고 등줄기에 까닭 모를 소름이 돋아 소나기에 힘이 빠졌으되 한 씨는 옹기쟁이 딸이 약재의 결까지 알아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낮은 집안에서 온 새색시라면 시키는 대로 약만 다릴 줄 알았으니 그것이 도리어 화근이 되어 가던 셈이라. 갓 시집온 며느리가 첫날부터 약재를 의심한다는 것은 입 밖에 낼 수 없는 일이라. 소정은 그 뿌리를 뚜렷이 골라내지는 못하고 다만 약재를 손질하는 척하며 그 봉지를 약탕기에서 조금 멀찍이 밀어두었더라. 물이 끓고 약 냄새가 부엌에 퍼질 무렵 한 씨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와 약은 잘 안 쳤느냐 묻고는 며느리가 골라둔 약재와 멀찍이 밀쳐둔 봉지를 한눈에 훑어보았는데 그 순간 한 씨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소정은 고개 숙인 채로도 곁눈으로 보았으니 목덜미가 서늘하게 얼어붙던 차였더라. 한 씨는 며느리가 밀쳐둔 봉지를 손수 집어들더니 이건 시아버님 기력을 돋우는 귀한 약뿌리인데 어찌 빼놓았느냐 나무라고는 그 뿌리를 약탕기에 직접 넣어버렸고 소정은 그것을 막을 도리가 없어 입술만 깨물었는데 시어머니가 손수 넣은 약을 며느리가 도로 빼낸다는 것은 이 집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까닭이라. 약이 다 우러나 검붉은 빛으로 잦아들 무렵 소정은 약사발을 받쳐 들고 안방으로 향하였고 자리에 누운 백노인은 며느리를 보자 마른 손을 들어 가까이 오라 손짓하였는데 그 눈빛만은 흐려진 기력과 달리 맑고 또렷하여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하였으니 소정은 어쩐지 이 노인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느낌에 가슴이 두근거렸더라. 실로 백노인은 제 몸이 무너지는 까닭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으나 그 약을 마신 날이면 혀끝이 굳고 정신이 안개처럼 흩어져 곧간 문서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깊은 잠으로 끌려 들어가곤 하였으니 노인의 침묵은 모른 척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침묵이었더라. 약사발을 시아버지 입가로 가져가던 바로 그 순간 소정의 손끝이 사발 가장자리에 닿았고 거기 어린 미세한 김의 냄새가 다시 그 알싸한 기운을 코끝으로 밀어 올렸으니 소정은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이 약을 그대로 시아버님께 드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벼락처럼 내리꽂혔더라. 그러나 며느리가 무슨 근거로 시어머니가 손수 넣은 약을 의심한단 말인가. 입을 열어 잠시 멈추시라 하기에는 첫날 새색시가 지닌 말에 무게가 너무도 가벼웠고 그렇다고 이 약을 노인의 입에 흘려 넣기에는 그 비린 기운이 너무도 또렷하여 소정은 약사발을 든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흔들려 오는 것을 어찌하지 못하였더라. 문 밖에서는 한 씨의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고 안방의 백노인은 입을 벌린 채 약을 기다렸으며 소정의 머릿속에서는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만이 빙빙 맴돌았는데
손끝이 사발을 놓친 것인지, 아니면 차마 그 약을 올릴 수 없어 마음이 먼저 그 손을 놓아버린 것인지 소저. 자신조차 분간하지 못한 사이 약사발이 노인의 입가를 비껴 방바닥으로 기울어지고 말았더라. 검붉은 약물이 방바닥에 쏟아지며 낡은 장판 위로 비린 김을 피워 올리던 바오.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한씨가 들어섰는데 쏟아진 약사발과 며느리의 새파랗게 질린 낯을 번갈아 본 한씨의 얼굴이 삽시간에 무섭게 일그러지고 말았더라. 이 천한 것이 첫날부터 시압이 약을 엎어. 한씨의 날선 외침과 함께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고 짝 하는 소리가 안방을 울리며 소정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었으니 시집 온 지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 새며느리의 뺨에 시어머니의 손자국이 벌겋게 피어올랐더라. 소정은 맞은 뺨을 감싸 쥐지도 못한 채 바닥에 번진 약물만 멍하니 내려다보았고 눈에는 까닭을 다 풀어내지 못하는 물기가 차올랐으되 입으로는 어머니. 그 약에는 하고 말이 새어나오려다 그만 목구멍 안에서 삼켜지고 말았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을 꺼낸들 누가 옹기쟁이 딸의 코를 믿어주겠는가 하는 절망이 먼저 그 입을 틀어막은 탓이라. 그런데 그 소란 속에서 자리에 누운 백 노인만은 며느리를 나무라지도 아들을 부르지도 않은 채 쏟아진 약물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며느리의 새파란 얼굴로 천천히 눈길을 옮겼는데 그 흐린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 알듯 말듯한 빛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소정은 눈물 너머로 분명히 보았더라. 한씨는 노기가 가시지 않은 듯 며느리를 안방에서 끌어내듯 내보내 행나. 마당 한쪽에 무릎 꿇려 앉히고는 친정에서 무얼 배워 먹었기에 시압이 약사발을 엎느냐 하며 마을이 다 듣도록 며느리를 꾸짖었으니 담장 너머로 동네 안악들이 고개를 빼들고 옹기쟁이 딸이 첫날부터 사고를 쳤다. 수군대는 소리가 소정의 귓전을 송곳처럼 파고들었더라. 백현이 뒤늦게 달려와 어머니 그만하시지요 하고 며느리를 감싸려 들었으나 한씨가 너는 빠져 있거라 하고 눈짓 하나로 아들을 물리자 백현은 또다시 어깨를 떨군 채 뒷걸음질 치고 말았는데 그 순간 소정은 깨달았으니 이 집에서는 남편조차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이 차디찬 마당 흙을 통해 뼛속으로 스며들었더라.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뒤 소정은 홀로 부엌으로 내려가 낮에 약탕기 곁으로 굴러떨어진 마른 뿌리 조각 하나를 몰래 집어들었고 그 알싸하고 비린 기운을 코끝에 대어 보니 분명 예사 약재의 것이 아니었어. 소정은 친정 가마 곁에 자라던 어떤 독한 풀의 뿌리를 떠올리며 소나기가 다시 얼음처럼 굳어왔더라. 다만 이 뿌리가 어찌하여 백씨 집 약장에 들어왔는지 시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넣었는지 모르고 넣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멀쩡하던 시아버지가 어쩌다 이리 깊은 병에 잠겨들었는지 그 진짜 까닭이 무엇인지는 이 집 안에서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듯하였고 소정 또한 그 감에는 그저 한 가닥 불길한 예감만을 가슴에 품은 채 뒤척였더라. 소정은 그 뿌리 조각을 헝겊에 따로 싸고 매듭 끝에 머리핀으로 작은 흠을 내어 첫날의 것임을 표시한 뒤 친정에서 가져온 단 하나의 새가 곧 손바닥만 한 작은 옹기 단지 안에 깊이 감추어 두었는데 시집 올 때 어머니가 쥐어준 그 못생기고 투박한 단지는 시댁 사람들 눈에는 가난한 친정이 보낸 하찮은 물건으로 비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으나 남들이 가난의 흔적이라 비웃던 그 단지가 소정에게는 친정의 흙과 어머니의 손길이 남은 단 하나의 방패였더라.
그 작은 옹기 단지를 품에 안고 소정은 어둠 속에서 다짐 하나를 가슴에 새겼으니 맞은 뺨이 아무리 화끈거려도 이 집에 들이운 병의 그늘과 약사발의 비린 냄새가 풀리기 전에는 결코 무릎 꿇지 않으리라 하던 차였더라. 부엌 봉창 너머로 새벽 안개가 다시 골짜기를 따라 차오르고 있었으나 소정은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그 비린 뿌리보다 더 깊은 죄가 곳간 구석 낡은 괴짝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더라. 시집 온 지 닷새가 지나도록 소정의 뺨에 남은 손자국은 가시지 않았으나 그보다 더 싫은 것은 이 집 사람들이 며느리를 대하는 눈길이었으니 행랑 사람들조차 첫날 시아비 약사발을 엎은 며느리라 하여 곁눈질을 하고 등 뒤에서 소곤대며 물 한 바가지를 건넬 때도 마지못한 손길로 내미는 형편이었더라. 한 씨는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서 약 다리는 일을 거두어 행랑의 어린 종분이에게 넘겼으나 이미 온 집안 사람이 첫날 그 약사발을 며느리가 만졌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으니 훗날 죄를 씌울 빌미는 차고도 넘친다 여겼던 것이라. 한 씨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며느리가 오래도록 약을 다리는 일이 아니었고 첫날부터 그 약사발에 손댄 사람으로 온 마을에 소문나는 일이었으니 며느리를 약에서 떼어놓고도 그 덫은 조금도 헐거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 대신 한 씨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는 잔일을 며느리에게 끝없이 안겼는데 곳간 청소며 우물물 길어 나르기며 행랑끼니 짓기까지 살아. 셋이 할 일을 혼자 떠맡기고는 조금이라도 손이 더디면 친정에서 게으름만 배웠느냐. 면박을 주었으니 소정의 손등은 며칠 만에 터지고 갈라져 핏물이 배어 나오던 것이라. 그런 핍박 속에서도 소정은 입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묵묵히 일하며 이 집 안을 눈으로 살피고 코로 더듬었는데 곳간을 드나들 때마다 그 약장 곁을 지나며 비린 뿌리의 흔적을 쫓았고 안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시아버지의 숨소리가 나날이 더 가빠지는 것을 가슴 졸이며 헤아렸더라. 행랑에는 늙은 종 막쇠가 하나 있었고 그 곁에는 열서너 살쯤 된 손녀 하나가 늘 붙어 다녔으니 아이는 안채 부엌에서 불을 떼고 물을 나르며 할아범의 눈치를 살피던 어린 것이었는데 막쇠에게는 그 손녀가 이 세상에 남은 단 하나의 혈육이라 늙은 종은 일을 하면서도 늘 그 아이를 곁눈으로 살피곤 하였더라. 하루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소정의 눈에 담장 밖 길가에 쓰러져 신음하는 늙은 여인 하나가 들어왔는데 행색이 남루하고 낯빛이 잿빛인 그 높아는 길을 가다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은 듯 식은땀을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으니 지나던 동네 사람들은 거지 노파라 하여 슬금슬금 피해 가던 차였더라. 그 노파는 해마다 가을이면 백시 집 뒷산으로 약초를 캐러 오던 늙은 약초꾼이었으니 그날도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산길을 타다가 독한 풀즙이 뱃물을 잘못 마셔 속이 뒤틀린 몸으로 우물가까지 겨우 내려온 참이었더라. 소정은 물지개를 내려놓고 한다름에 달려가 노파를 부축하였고 잿빛 낫과 차게 식은 손끝과 입가에 도는 거품을 살핀 뒤 이것은 단순한 배앓이가 아니라 독한 것을 잘못 먹은 탈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채었으니 옹기 가마터에서 배운 대로 해독에 쓰는 순물을 급히 만들어 노파의 입에 흘려 넣었더라. 한참을 끙끙대던 노파가 마침내 먹은 것을 개워 내고 나서야 잿빛이던 낯에 조금씩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하였으니 소정이 마음을 졸이며 그 곁을 지키는 동안 행랑의 막쇠가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더라.
새며느리가 거지 노파를 살리겠다고 시어머니 눈을 피해 약을 만드는 그 모습이 어쩐지 막쇠의 가슴 한 구석을 건드렸던지. 막쇠는 슬그머니 다가와 물그릇을 받쳐 들며 손을 보태었으니 이 집에서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민 이가 바로 그 늙은 종이었더라. 노파는 한나절 만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아 소정의 손을 부여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새댁이 아니었으면 길에서 죽었을 거라 하였는데 그제야 소정은 노파의 소매 끝에 말라붙은 풀물과 손톱 밑에 낀 흙을 보고 이이가 산을 떠돌며 약초를 캐어 연명하는 약초꾼임을 알아보았더라. 노파의 이름은 우금이라 하였고 젊어서는 고을 큰 의원집 약방에서 약재를 가려 내던 사람이라. 약초꾼들 사이에서도 독초를 알아보는 눈이 매섭기로 이름이 났던 늙은이였는데 우금은 소정이 만들어 먹인 순물의 솜씨를 한 입에 알아보고는 새댁이 어딨어. 이런 솜씨를 배웠느냐 눈을 빛내었으니 흙과 풀의 결을 잇는 같은 눈을 지닌 까닭에 두 사람은 짧은 사이에도 마음이 통하던 것이라. 소정은 그때 알지 못하였더라. 자신이 우물가에서 살려낸 이 늙은 약초꾼이 훗날 백시 집 큰 사랑 한가운데 서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더라. 소정은 시댁의 약사발 이야기는 끝내 감춘 채 산에서 우연히 본 뿌리인지 아느냐 묻는 척하며 품에 감추어둔 작은 옹기 단지에서 그 비린 마른 뿌리 한 조각을 조심스레 내밀었는데 그것을 받아든 우금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지더니 손끝이 가늘게 떨려 오기 시작하였더라. 우금은 한참을 그 뿌리에 코를 대고 결을 살피다가 이 뿌리는 사람 몸에 오래 쌓이면 기력을 갉아 서서히 사람을 잠재우는 독한 물건이니 행여 약에 섞이거든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한다 하며 그 한마디를 소정의 가슴에 모처럼 박아두었으되 어디서 났느냐고는 더 캐묻지 않았으니 오래 약재를 만져 온 사람답게 어떤 뿌리는 어디서 났는지 묻는 말만으로도 사람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까닭이라. 소정은 등줄기가 서늘하게 식었으나 겉으로는 내색하지 못한 채 우금을 부축해 담장 밖까지 배웅하였고 우금은 떠나기 전 품에서 마른 약초 한 줌을 매듭지어 소정의 손에 쥐어주며 이 매듭을 보이면 내게서 온 줄 알 터이니 급한 일이 있거든 이 매듭과 함께 사람을 보내라 일러두었으니 그 작은 매듭 하나가 훗날 어떤 끈으로 풀려날지 그때는 아무도 헤아리지 못하였더라. 우금이 떠난 그 길모퉁이를 소정이 오래 바라보고 섰을 때 막쇠가 곁에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새댁 마님 눈에 띄기 전에 어서 들어가십시다 재촉하였는데 그 말 끝에 막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새댁은 첫날 그 약사발을 정말 실수로 엎으신 게요 조심스레 물었으니 소정은 그 물음 속에 담긴 어떤 마음을 읽고 가슴이 철렁 가라앉던 차였더라. 소정이 답을 못하고 입술만 깨물자 막쇠는 더 묻지 않고 다만 흘리듯 한마디를 남겼더라. 영감마님은 작년 늦가을 가을거지가 끝날 무렵까지만 해도 산길을 혼자 오르내리시던 분이었소. 그런데 어느 밤을 지나고부터 사람이 하루가 다르게 꺼져갔더이다. 그 한마디가 소정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댕겼으니 멀쩡하던 시아버지가 작년 늦가을 어느 밤을 지나며 갑자기 꺼져갔다는 것. 그리고 그 약장 안에 사람을 서서히 잠재우는 독한 뿌리가 들어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가느다란 실 한 가닥으로 이어지려는 듯하였으되 아직 그 실의 끝이 누구의 손에 쥐어 있는지는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셈이라. 소정은 막쇠의 등을 바라보며 저 늙은 종이 무언가를 더 알고 있으리라는 것을 직감하였고
다만 그 곁에 딸린 어린 손녀 때문에 함부로 입을 떼지 못한다는 사정을 어렴풋이 헤아렸으니 저 사람의 입을 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가슴을 무겁게 눌러왔더라. 그날 밤 소정은 우금이 쥐어준 마른 약초 매듭을 품속 옹기 단지에 넣어 비린 뿌리 곁에 나란히 갈무리하였고 친정 어머니가 보낸 그 못생긴 단지가 이제는 단순한 정표가 아니라 이 집의 비밀을 한 조각씩 담아내는 작은 그릇이 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며 단지의 투박한 햇결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더라. 이튿날부터 소정은 핍박을 견디면서도 곳간 약장 곁을 지날 때마다 약재, 봉지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비린 기운이 짙어지는지 옅어지는지를 남몰래 더듬었고 이 집에 약을 누가 내어오고 누가 다리는지를 곁눈으로 쫓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씨가 약장 열쇠를 안방 깊은 곳에서 손수 꺼내 드는 것을 보고 말았더라. 그날 소정은 분명히 보았더라. 이 집의 약은 행랑종의 손에서 끓고 있었으나 그 약을 열어주는 열쇠는 오직 한씨의 손아귀에 있었다는 것을 말이더라. 다만 시어머니가 어찌하여 멀쩡한 남편을 서서히 병들게 한단 말인가. 그 까닭이 도무지 헤아려지지 않아 소정은 며칠을 속으로 끙끙 앓았는데 그러던 차에 곳간 정리를 하다가 구석에 처박힌 낡은 괴짝 하나에서 빛바랜 땅 문서 한 귀퉁이가 삐져나온 것을 보고 무심코 손을 뻗었으나 마침 한씨가 부르는 소리에 그것을 미처 펼쳐보지 못한 채 황급히 도로 밀어넣고 말았으니 그 괴짝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가 새로운 안개로 가슴을 채우던 셈이라. 그날 밤 소정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떠나지 않았더라. 약장 깊은 곳에 비린 뿌리와 곳간 구석 낡은 괴짝에서 삐져나온 땅 문서 한 귀퉁이였더라. 혼례가 치러진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 가을은 한층 깊어져 갔고 백노인의 병세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으니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숨소리는 이제 가래가 끓는 듯 거칠어져 온 집안에 병의 그늘이 더욱 짙게 드리웠더라. 그날부터 소정의 싸움은 두 갈래가 되었더라. 하나는 약사발 속 독한 뿌리의 길을 좇는 일이요. 다른 하나는 곳간 괴짝 속 땅 문서의 길을 좇는 일이었더라. 약을 다리는 일은 행랑의 어린 종분이에게 넘어가 있었고 한씨는 약장 열쇠를 더 깊이 갈무리하여 누구도 약재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였으니 소정은 그 단속이 도리어 무언가를 감추려는 손길처럼 느껴져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던 차였더라. 소정은 곳간 구석 낡은 괴짝을 잊지 못하여 한씨가 출타한 어느 흐린 날 오후 곳간 청소를 핑계 삼아 그 괴짝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고 먼지 쌓인 뚜껑을 조심스레 들어 올리자 안에서 누렇게 바랜 문서 뭉치가 켜켜이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떨리는 손끝으로 한 장 한 장 넘겨 가던 소정의 눈이 어느 한 장에 이르러 그만 얼어붙고 말았더라. 그 문서는 이 골짜기에 너른 산자락밭을 적어 둔 땅 문서였으니 그 밭은 겉으로는 백윤겸의 이름으로 관리되었으나 실상은 백시 문중 살림의 근간이 되는 땅이었는데 그 끝에 적힌 임자의 이름이 어딘가 어긋나 있어 본뒤 백윤겸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낯선 이름 하나가 덧대어 적혀 있었더라. 그 낯선 이름은 혼례날 한씨가 친정 오라비라며 사람들 앞에 소개하던 바로 그 이름이었으니 소정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어렴풋이 헤아리며 소나기가 차게 굳어왔더라. 그 위에 찍힌 도장 자국은 다른 문서의 빛바랜 도장과 달리 유독 먹빛이 새 것이었는데 소정은 그것이 위조라 단정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새 것 같은 도장 자국이 마음에 걸려 손끝이 한참을 떨려왔으니 멀쩡하던 시아버지가 어찌하여
작년 늦가을부터 서서히 병들어 누웠는지 그 까닭의 한 자락이 안개를 헤치고 모습을 드러내는 듯하였더라. 소정이 한 씨의 흉계를 더 또렷이 더듬게 된 것은 그 괴짝 곁에서 발견한 친정 오라비의 빛 독촉 서찰 한 장 때문이었으니 거기에는 빚이 더는 미룰 수 없을 만큼 불어났으며 약조한 땅을 어서 넘겨달라는 다급한 사연이 적혀 있어 소정은 비로소 한 씨가 친정의 빚에 몰린 끝에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에 그 땅을 친정 앞으로 돌려놓으려 한다는 무서운 셈속을 헤아리게 되었더라. 소정은 그 서찰을 훔쳐낼 수는 없었으나 약조한 땅을 어서 넘기라는 그 몇 줄만은 밤새 종이에 베껴 옹기 단지 밑바닥에 깊이 숨겨두었고 문서 사이에 끼워져 있던 그 서찰에 접힌 자국과 모양 또한 눈에 새겨두었더라. 땅 문서는 본 자리 그대로 도로 덮되 도장이 찍힌 자리와 낯선 이름의 횡만은 눈에 새기고 또 새겼으니 함부로 문서를 빼돌렸다가는 도리어 도둑으로 몰려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 뻔하였던 까닭이라. 며칠 뒤 소정은 분이가 약을 다리는 틈을 노려 부엌 가까이 머물렀고 분이가 장작을 가지러 나간 짧은 틈에 약탕기 곁에 놓인 약재를 손끝으로 더듬다가 거기 다시 그 비린 마른 뿌리가 잘게 썰려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숨이 턱 막혀왔으니 한 씨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그 독한 뿌리를 꾸준히 약에 넣어왔음이 손끝의 감각으로 또렷이 전해져 왔더라. 소정은 손끝으로 썰린 뿌리 2조각만 골라냈고 분이의 발소리가 들리자 곧장 물동이를 들어 올리는 척하였는데 첫날 약탕기 곁에서 준 뿌리는 붉은 실로 묶고 이번에 행랑종이 약을 다리던 자리에서 거둔 뿌리는 검은 실로 묶어 옹기 단지 안에 따로 갈무리하였으니 훗날 한 씨가 며느리가 친정에서 가져왔다. 우길 틈을 미리 막아 두려는 마음이었더라. 이로써 단지 안에는 붉은 실에 묶인 첫날의 뿌리와 검은 실에 묶인 뒷날의 뿌리와 우금이 준 약초 매듭과 빛, 독촉 서찰을 베낀 종이가 나란히 모이게 되었으니 못생긴 그 옹기는 어느새 이 집의 죄를 담아내는 작은 증거 그릇이 되어 가던 셈이라. 다만 약에 든 독한 뿌리와 어긋난 땅 문서를 잇대어 줄 사람의 입이 있어야 하였는데 소정은 곳간과 부엌을 가장 오래 드나든 막쇠가 무언가를 더 알고 있으리라 짐작하고 어느 밤 행랑 뒷곁에서 그를 조용히 불러 세웠더라. 소정이 어렵게 말문을 열어 영감마님 약에 든 뿌리와 곳간, 괴짝의 문서에 대해 묻자 막쇠는 처음에는 모른다. 손사래를 쳤으나 소정이 품에서 옹기 단지를 꺼내 그 안에 비린 뿌리를 보이자 막쇠의 얼굴이 핏기를 잃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가슴에 묻어둔 말을 토해내었더라. 작년 늦가을 큰마님이 친정 오라비를 불러들인 밤곳간에서 문서를 펼치고 예전 영감마님의 도장이 찍힌 낡은 문서를 꺼내 그 도장 모양을 본뜨게 하는 것을 이 늙은 것이 똑똑히 보았소. 그리고 그 밤 이후로 영감마님 드시는 약에 못 보던 뿌리가 섞이기 시작하였소. 막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며 늙은 종이 무얼 안다 한들 누가 믿어주겠으며 입을 잘못 놀렸다가는 슥소리 다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라 차마 입을 떼지 못하였노라 하였으니 소정은 그 두려움을 10분 헤아려 함부로 증언을 재촉하지 못한 채 다만 막쇠 하라범 때가 되면 내가 먼저 나설 터이니 그저 본 것을 가슴에만 묻어 두시라 하고 그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더라. 그 무렵곳간 처마 밑에는 며칠 전부터 들고양이 한 마리가 드나들고 있었으니 행랑 사람들은 그놈이 쥐를 잡는다 하여 대수롭지 않게 내버려 두던 참이었더라. 그런데 첫날 약사발이 엎어진 뒤부터 한 씨는 소정의 뒤를 은근히 밟게 하였으니
그 밤 며느리와 막쇠가 뒷곁에서 머리를 맞댄 모습을 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더라. 이튿날 한 씨는 벼랑간 막쇠를 불러 세우고는 늙은 것이 일은 안 하고 어디서 헛소리를 옮기고 다니느냐 트집을 잡더니 그날로 막쇠의 손녀를 친정 빚집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다. 으름장을 놓았으니 막쇠의 낯빛이 그 자리에서 잿빛으로 무너지고 말았더라. 손녀가 끌려갈까 두려워진 막쇠는 그날 밤 소정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새댁 미안하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소. 아무것도 모르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거두었는데 그 눈에는 손녀를 지키려는 늙은이의 처절함과 며느리를 향한 미안함이 뒤엉켜 차마 마주 보기 어려운 빛이 어리었으니 소정은 가까스로 쥐었던 증인의 손이 눈앞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더라. 소정은 그 밤 한참을 앓다가 한 가지 길을 떠올렸으니 막쇠의 입을 묶은 것은 충성도 비겁함도 아니라 손녀의 목숨이었고 그 아이부터 살려두어야 막쇠의 진실도 살아날 수 있겠다 헤아렸으며 그 안전한 것처럼 떠오른 이가 바로 산 너머의 우금이었더라. 설상가상으로 한 씨는 그날 이후 며느리를 더욱 옥죄어 곳간 출입을 막고 안채 깊은 방에 가두다시피 하였으며 무엇보다 소정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으니 한 씨가 곳간 괴짝의 문서를 어디론가 옮기려는 낌새를 보였던 것이라. 소정은 그 어긋난 땅 문서가 곳간에서 사라지면 시어머니의 죄를 잇댈 마지막 끈이 끊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밤새 잠들지 못하였더라. 한 씨가 문을 걸어 잠근 것은 아니었으나 안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행랑 사람의 눈을 붙여 둔 터라 소정은 감시하던 종이 깊은 밤 졸기 시작한 틈을 타 숨을 죽이고 방문을 밀어 조심스레 빠져나왔더라. 그렇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곳간으로 향하였는데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열어보니 다행히 문서 뭉치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으나 소정이 문서를 살피던 바로 그 순간 곳간 문 쪽에서 인기척과 함께 등불빛이 어른거렸더라. 소정은 숨이 멎는 듯하여 황급히 괴짝혀 가만히 더미 뒤로 몸을 숨겼고 곳간으로 들어선 이는 다름 아닌 한 씨였으니 한 씨는 등불을 들고 곧장 괴짝으로 다가와 문서 뭉치를 통째로 꺼내 품에 안고는 이걸 친정 오라비에게 옮겨두어야 뒤탈이 없겠다. 혼잣말을 흘렸는데 가만히 뒤에 숨죽인 소정의 귀에 그 한마디가 천둥처럼 내리꽂혔더라. 한 씨가 문서를 안고 곳간을 나서려는 그 찰나 소정의 옷자락이 가만히 모서리에 걸려 바스락 소리를 내었고 한 씨가 누구냐 하며 등불을 번쩍 치켜드는 순간 소정은 심장이 멎는 듯하였으나 마침 곳간 처마 밑에 깃들어 있던 들고양이 한 마리가 그 소리에 놀라 후다닥 뛰쳐나갔으니 한 씨는 고양이로구나 하고 등불을 거두며 곳간을 나섰고 소정은 가만히 뒤에서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한참을 일어서지 못하였더라. 들킬 뻔한 고비는 가까스로 넘겼으나 이제 어긋난 땅 문서마저 한 씨의 친정으로 옮겨질 판이요. 유일한 증인이던 막쇠는 손녀를 지키려 입을 닫아 버렸으니 소정의 손에 남은 것이라고는 옹기 단지에 갈무리한 뿌리 조각들과 베껴 둔 서찰 그리고 막쇠에게서 들은 작년 늦가을의 이야기뿐이라 막막함이 가슴을 가득 메웠더라. 그 막막한 밤 소정은 우금이 떠나며 남긴 한마디를 떠올렸으니 이 매듭과 함께 사람을 보내라 하던 그 말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되살아났고 큰 의원집 약방에서 평생 약재를 가려 온 우금이라면 이 비린 뿌리가 무엇이며 사람 몸에 어찌 작용하는지를 능히 가려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소정은 가슴 한 구석이 가까스로 다시 뛰기 시작하였더라. 이튿날 소정은 안채에 갇힌 처지에서도
우물물 길어오는 일만큼은 행랑 사람들도 꺼려 끝내 제 손에 맡겨 둔 터라 그 틈을 타 잠시 담장 밖으로 나섰고 마침 우물가에서 마주친 어린 나무꾼에게 산 너머 약초 캐는 우금 할미를 찾아 백씨 집세댁이 급히 청한다는 말을 전해달라 부탁하며 우금이 남기고 간 마른 약초 매듭을 놀이개와 함께 그 손에 쥐어보냈으니 그 매듭이야말로 이 전갈이 거짓이 아님을 알리는 표식이었더라. 소정은 그 전갈에 한 가지 부탁을 더 실어보냈으니 비린뿌리를 가려 줄 일과 더불어 막쇠의 어린 손녀가 한씨의 손에 끌려가기 전에 잠시 숨겨 거두어 줄 수 있겠느냐 물어두었고 며칠 뒤 나무꾼 편에 돌아온 우금의 전언은 짧고도 든든하였으니 아이 하나 숨길 곳쯤은 산에 얼마든지 있으니 마음 놓으라는 한마디였더라. 그 기별을 받은 밤 막쇠는 손녀에게 물동이를 들려 우물가로 보내는 척하였고 소정은 미리 약조한 나무꾼 아이에게 그 아이를 조용히 맡겼더라. 나무꾼 아이는 산길을 돌아 우금에게 아이를 데려갔고 우금은 막쇠의 손녀를 제 거처에 두지 않고 산 너머 화전 및 노파에게 맡겨두었으니 그 노파는 오래전 우금에게 목숨을 빚진 사람이라 아이 하나 숨겨주는 일을 말없이 받아들였더라. 소정은 그 길로 막쇠를 찾아가 손녀가 큰마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무사히 깃들었음을 일러 그 늙은 종의 닫힌 입을 열쇠를 가만히 마련해 두었더라. 전가를 보낸 뒤로 소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담장 너머를 바라보며 우금이 와 주기를 마음 졸여 기다렸고 그 사이에도 안방의 시아버지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져 이러다 우금이 닿기도 전에 영감마님이 어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움의 소정은 밤마다 옹기 단지를 끌어안고 가슴을 졸였더라. 그러던 사흘째 되던 날 해 질 무렵 담장 밖에서 마른 기침 소리와 함께 낯익은 잿빛 낫 하나가 살인문 사이로 들어섰으니 산을 넘어 달려온 우금이 지팡이를 짚고 백씨 집 앞에 당도한 것이라 소정은 갇힌 방 봉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도록 반가웠으되 한씨가 저 떠돌이 늙은이를 그냥 들일 리 없다는 생각에 다시 가슴이 졸아들었더라. 우금은 지나가던 약초꾼인데 대개 영감마님이 깊은 병환이라 들었으니 마지막으로 맥이나 한번 짚어 드리고 싶다 청을 넣었고 한씨는 어디서 굴러온 늙은이냐 내치려 하였으나 회계 자리를 앞두고 영감이 당장 숨을 거두기라도 하면 문중의 의심이 커질 터라 지나가던 약초꾼 하나를 매몰차게 내치지 못하고 마지못해 우금을 안방으로 들이고 말았더라. 우금이 안방에 들어 백노인의 맥을 짚고 눈과 혀를 살피고 곁에 놓인 약사발의 김 냄새를 코끝으로 맡는 동안 소정은 가까스로 물그릇을 받쳐 드는 신용으로 안방에 들어 우금 곁에 다가섰고 두 사람의 눈길이 잠깐 마주친 그 짧은 사이에 소정은 품속 옹기 단지를 슬며시 우금의 손에 쥐어주었으니 그 안에는 약에서 거둔 비린 뿌리 조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더라. 맥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었으나 노인의 협익과 약사발의 김 냄새와 소정이 건넨 뿌리 조각이 한데 맞물리자 우금의 얼굴이 굳어지고 말았는데 다만 그 자리에서 한씨가 지켜보고 있는 까닭에 우금은 짐짓 영감마님 기력이 많이 쇠하셨으니 약을 가려 쓰셔야겠소. 두루뭉술하게 말을 거두며 안방을 물러나왔더라. 안방 문턱을 넘기 직전 우금은 한씨의 눈을 피해 단지 속뿌리 조각을 하나하나 살핀 뒤 그 작은 옹기 단지를 다시 소정의 소매 속에 조용히 밀어 넣었더라. 곧간 뒷곁에서 소정과 단둘이 마주한 우금은 비로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더라. 이 뿌리는 사람 기력을 서서히 갉아 잠재우는 가장 독한 물건이요. 영감마님의 병은 깊어진 것이 아니라
병으로 보이도록 오래 다듬어진 흔적이오. 새댁 이 말은 뒷곁에서 할 말이 아니오.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할 말이니 때를 놓치지 마시오. 그 한마디에 소정은 시집 온 첫날 떨리던 손으로 약사발을 놓치고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던 그 순간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나 이제 그 물기는 억울함만의 것이 아니라 마침내 진실을 잇대어 줄 사람을 얻은 까닭의 것이었더라. 우금은 영감마님의 약을 며칠 더 가려보아야 한다는 핑계로 백씨 집 언저리에 머물렀으니 한씨도 회계 자리를 앞두고 병든 영감을 돌보겠다는 늙은 약초꾼을 함부로 내치지 못하였더라. 이로써 소정의 손에는 붉은 실과 검은 실로 나뉜 비린뿌리라는 물증과 베껴 둔 빛 독촉 서찰과 평생 약재를 가려 온 우금이라는 증인이 한자리에 모였고 막쇠의 손녀는 산 너머 화전 및 노파에게 안전히 깃들어 그 늙은 종의 다친 입을 열쇠가 되어 가고 있었더라. 이제 소정에게 남은 일은 하나였더라. 뿌리와 문서와 증인을 각각 따로 들이밀 것이 아니라 한씨가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순서를 세워 모두가 보는 한자리에서 터뜨리는 일이었더라. 마침 그 무렵 골짜기 백씨 문중에는 큰일이 하나 다가오고 있었으니 해마다 가을거지가 끝나면 문중의 어른들과 마을 유지들이 큰 사랑에 모여 한 해의 살림과 땅의 셈을 매듭 짓는 회계 자리가 있었고 올해는 병든 시아버지를 대신해 한씨가 그 자리를 주관하여 백씨 집안의 땅과 곳간을 문중 앞에 셈해 보이기로 되어 있었더라. 소정은 바로 그 자리야말로 시어머니의 발뺌을 무너뜨릴 단 하나의 마당임을 알아보았으니 문중 어른들과 마을 유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땅의 셈을 따지는 그 공개된 자리에서라면 한씨가 함부로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 입을 막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의 눈이 곧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리라 헤아렸던 까닭이라. 한씨 또한 그 자리를 마다할 수 없었으니 문중 앞에서 땅의 셈을 매끄럽게 맞춰 시아버지의 땅이 제 친정 오라비 앞으로 넘어간 일을 정당한 거래인 양구쳐 두고자 하였고 이 회계 자리에서 문중 확인 도장까지 받아두면 누구도 뒤집지 못하리라 여겼던 까닭에 위험을 무릅쓰고 스스로 그 공개된 마당을 자초하였더라. 회계 전날 밤 사랑채 뒤편으로 낯선 남자의 발자국이 어둠 속에 사라졌고 한씨의 방에는 며칠 전 곳간에서 사라졌던 문서 뭉치가 다시 놓여 있었으니 친정 오라비가 밤을 타 그 문서를 도로 가져다 둔 것이라 한씨는 그것을 회계 자리에 펼쳐 문중의 도장을 받아 마지막 못을 박을 셈이었더라. 회계가 열리던 날 큰 사랑에는 문중의 백발 어른들과 마을 유지들이 자리를 채웠고 한씨는 비단 저고리를 단정히 여민 채 윗목에 앉아 그간의 땅과 곳간을 조목조목 셈해 보였으며 마지막에 이르러 작년 늦가을 영감의 뜻에 따라 산자락 너른 밭을 친정 오라비 앞으로 정당히 넘겼으니 문중께서 이 문서에 확인 도장을 더해 주시면 셈이 마무리되겠다 하며 그 어긋난 땅 문서를 좌중 앞에 펼쳐 놓았더라. 바로 그때 우금이 안방약을 핑계로 사람들의 눈을 잠시 돌린 사이 소정이 옹기 단지를 품에 안고 안채에서 나와 큰 사랑 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어른들께 한 말씀만 올리게 해 주십사 청하였으니 한씨가 천한 며느리가 어디 감히 문중 어른들 앞에서 입을 여느냐 하고 호통을 쳤더라. 그때 안방 문틈으로 백윤겸이 힘겹게 손을 들어 보였으니 문중의 가장 연로한 어른이 그 손짓을 보고 며느리도 이 집 사람이니 할 말이 있거든 들어는 보자 하며 소정에게 입을 열 틈을 내어 주었더라. 소정은 떨리는 무릎을 고추 세우고 먼저 때를 짚었더라. 어른들 작년 늦가을 가을거지가 끝나고 시아버님이 갑자기 자리에 누우신 바로 그 무렵 곳간 괴짝 속 땅 문서에
임자 또한 시아버님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나이다. 사람이 갑자기 무너진 때와 땅의 임자가 바뀐 때가 어찌 이리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겹치는지를 부디 헤아려 주시옵소서. 좌중이 웅성거리자 한씨가 코웃음을 치며 멀쩡하던 사람도 늙으면 하루아침에 자리에 눕는 법이요. 땅을 친정에 넘긴 것은 영감이 아직 기력이 남아있을 때 손수 뜻을 정한 일이라 며느리의 말을 첫날 뺨 맞은 며느리의 안갚음으로 몰아세웠으니 때를 짚은 것만으로는 한씨가 능히 발뺌할 자리였더라. 소정은 물러서지 않고 좌중을 향해 그 까닭을 가장 잘 아실 분을 모셔왔노라 하며 큰 사랑 마당 한쪽에 조용히 와 서 있던 잿빛 낯의 우금을 가리켰고 한씨가 저 떠돌이 늙은이가 무얼 안다고 막아서려 하였는데 그때 문중 어른 하나가 우금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젊을 저 고을 약방에서 약재를 가리던 그 우금이 아니냐 물었으니 그 한마디에 좌중의 눈빛이 달라지고 말았더라. 들어는 보자. 우금은 백발 어른들 앞에 머리를 조아린 뒤 떨리되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더라. 이 늙은 것이 젊어 큰 의원집 약방에서 평생 약재를 가렸는데 며칠 전 이댁 영감마님의 맥을 짚고 눈과 혀를 살피고 약사발의 김을 맡아보니 그 병화는 세월이 데려온 병이 아니라 사람 기력을 서서히 갉아 잠재우는 독한 뿌리가 오래 약에 섞여 빚어진 병이 분명하더이다. 병이 깊은 것이 아니라 병으로 보이도록 오래 다듬어진 흔적이었더이다. 좌중이 술렁이며 그 독한 뿌리가 어찌 이 집 약에 들었단 말이냐 웅성대자 한씨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으나 곧 정신을 가다듬고 약이라면 행랑종도 다리고 며느리도 다렸거늘 그 독을 넣은 자가 누구인지 무슨 수로 가린단 말이냐 도리어 그 화살을 며느리 쪽으로 슬그머니 돌리려 들었으니 증언만으로도 아직 한씨는 빠져나갈 구멍을 더듬고 있었더라. 바로 그 순간 소정이 품속에서 못생기고 투박한 작은 옹기 단지를 꺼내었더라. 사람들은 처음에 그 하찮은 단지가 이 엄중한 자리에 무슨 소용이냐 의아해하였으나 한씨만은 그 단지를 보는 순간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말았더라. 소정은 단지 뚜껑을 열어 뿌리 조각들을 따로 펼쳐 보이며 붉은 실에 묶인 것은 시집 온 첫날 약탕기 곁에서 주운 것이요. 검은 실에 묶인 것은 며칠 뒤 행랑종이 약을 다리던 자리에서 거둔 것이니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모두 이 집 약에서 나온 것이라 또박또박 아뢰었더라. 우금이 그 뿌리 조각을 받아들고 코로 막고 손끝으로 결을 살핀 뒤 좌중을 향해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독한 뿌리가 틀림없으며 이댁 영감마님 약사발의 김에서 맡은 냄새와 한치도 다르지 않다. 못 박듯 증언하니 때와 증인과 물증이 마침내 한 줄로 꿰이며 좌중의 웅성거림이 한순간에 뚝 끊기었더라. 그러나 한씨는 마지막까지 발뺌하려 그 뿌리를 며느리가 어디서 구해와 약에 섞은 수작이라 우길 셈으로 입을 열려 하였는데 바로 그때 큰 사랑 마당 한쪽에 숨죽이고 서 있던 막쇠가 앞으로 나서며 무릎을 꿇었더라. 회개가 시작되기 직전 나무꾼 아이 하나가 막쇠의 손에 마른 약초 매듭을 쥐어 주었으니 그것은 손녀가 무사하다는 우금의 표식이었고 손녀가 큰마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무사하다는 것을 안 막쇠는 비로소 평생 가슴에 묻어온 진실을 풀어놓을 수 있었더라. 보았나이다. 작년 늦가을 큰마님이 친정 오라비를 불러 곳간에서 문서를 바꾸고 예전 영감마님의 도장이 찍힌 낡은 문서를 꺼내 그 도장 모양을 본뜨게 하는 것을 보았고 그 밤 이후로 영감마님 약에 못 보던 뿌리가 섞이는 것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나이다. 한씨가 며느리에게 돌리려던
그 화살이 갈 곳을 잃고 허공에서 떨어지고 말았으니 한 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달려들듯 몸을 일으켰는데 바로 그 순간 백현이 처음으로 어머니 앞을 막아섰더라. 어머니 오늘만큼은 며느리의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하옵니다. 그 한마디에 한 씨의 얼굴이 더없이 굳어지고 말았으니 늘 눈짓 하나에 물러서던 아들이 처음으로 제 앞을 가로막은 그 모습에 한 씨는 디딜 곳을 또 하나 잃고 말았더라. 소란이 커지는 동안 백윤겸은 이미 안방 문턱까지 몸을 끌고 나와 있었고 백현이 뒤늦게 그 몸을 부축하여 큰 사랑 문 앞에 세웠으니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 흐린 눈만은 또렷하여 좌중을 천천히 둘러본 뒤 떨리는 손가락으로 펼쳐진 땅 문서를 가리켰더라. 저 문서의 도장은 내가 찍은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나는 내 이름으로 맡아 지켜온 그 땅을 한씨 친정에 넘기라 말한 적도 없느니라. 문중의 가장 연로한 어른은 곧 안방에서 백윤겸의 진짜 인장을 가져오게 하였고 그 인장을 흰 종이에 새로 찍어 땅 문서의 도장과 나란히 놓고 살펴보게 하였더라. 그러자 얼핏 보기에는 닮았으나 두 도장의 글자 가운데 획 하나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으니 친정 오라비가 본떠 새긴 가짜 도장이었음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고 말았더라. 그 침묵 속에서 한 씨가 황급히 땅 문서를 거두려 손을 뻗는 순간 문서 사이에 끼어있던 빛, 독촉 서찰 한 장이 마루 위로 툭 떨어지고 말았으니 문중 어른이 그것을 집어 읽자 빚이 더는 미룰 수 없으니 약조한 땅을 어서 넘기라는 친정 오라비의 글귀가 좌중 앞에 낱낱이 드러났더라. 소정은 그 서찰에 접힌 자국을 보는 순간 자신이 밤새 베껴두었던 바로 그 빛 독촉 서찰임을 알아보았으니 손끝이 차게 굳으면서도 마침내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에 맞물렸음을 깨닫게 되었더라. 이로써 멀쩡한 시아버지를 서서히 병들게 하여 그 땅을 친정 빚을 메우려 빼돌리려 한 씨의 흉계가 문중 어른들 앞에 한 자락도 남김없이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으니 한 씨는 마침내 더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더라. 도도하던 얼굴은 핏기를 잃고 두 손은 마른 잎처럼 떨렸으며 지금껏 사람을 내려다보던 눈이 그날만큼은 제 발등만 바라보게 되었으니 입으로는 무어라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였으나 좌중의 싸늘한 눈길 앞에서 그 말은 끝내 소리가 되지 못하고 목구멍 안에서 흩어지고 말았더라. 문중 어른들은 그 자리에서 어긋난 땅 문서를 거두어 무효로 돌리기로 뜻을 모았고 한 씨가 친정 오라비를 통해 빼돌리려던 산자락 밭을 본 뒤 임자인 백윤겸의 이름으로 되돌리도록 명하였으며 시집 온 첫날 까닭 없이 도둑처럼 몰려 뺨을 맞고 핍박받아 온 며느리 소정의 억울함을 문중 앞에서 분명히 풀어주었더라. 소정은 마침내 풀려난 억울함 앞에서도 한 씨를 향해 모진 말 한마디 던지지 않았고 다만 좌중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가만히 아뢰었더라. 벌은 문중 어른들께 맡기겠나이다. 다만 제가 바란 것은 단 하나 시아버님께 더는 독한 약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일이었나이다. 그 한마디에 큰 사랑을 채운 어른들의 마음이 깊이 가라앉으며 누구 하나 쉬이 입을 떼지 못하였더라. 그날 큰 사랑에서 한 씨의 권세는 끝나고 말았더라. 그러나 백씨 집안이 다시 평안을 찾기까지는 아직 치러야 할 대가가 남아 있었더라. 회계 자리가 파한 뒤에도 골짜기에는 한동안 그날의 일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 다녔으니 옹기쟁이 딸이 첫날 약사발을 엎은 것이 실은 시아버지를 살린 손길이었더라는 이야기가 마을을 한 바퀴 돌았고 며느리를 도둑처럼 손가락질하던 동네 안악들이 이제는 담장 너머로 그 며느리의 됨됨이를 두고 새삼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더라.
문중에서는 한 씨와 그 친정 오라비를 관가에 넘겨 모진 벌로 다스리자는 말이 거세게 일었으나 부축을 받아 자리에 일어나 앉은 백윤겸이 가쁜 숨을 고르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문중 안에서 매듭짓자 하였으니 가문의 치부가 관가의 문서에 적혀 후손 대대로 남는 것만은 원치 않노라 가까스로 뜻을 밝혔더라. 다만 백윤겸은 한 씨가 다시 약방과 곳간과 문서에 손대는 날에는 그 즉시 관가로 넘기라 못 박았고 한 씨에게서 안방과 곳간 열쇠를 모두 거두었을 뿐 아니라 평생 문중 회계와 제사 자리에 다시는 나설 수 없게 하였으며 한 씨의 친정 오라비 또한 백씨 문중 문전 출입을 금지당하였더라. 또한 그가 진 빚은 백씨 집안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친정에서 스스로 갚으라는 문중의 엄명이 내려졌고 다시 그 문서를 들고 나타나는 날에는 관가에 넘기겠다는 말까지 분명히 못 박히게 되었더라. 도도하던 한 씨는 안방 윗목에서 행랑겹방으로 물러나 앉아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었는데 한 씨를 길에 내치자는 일부 문중 사람들의 말에 도리어 소정이 머리를 조아리며 시어머님을 내치면 시아버님 마음에 또 다른 병이 드실 것이니 부디 같은 처마 아래 머무시게 해 주십사 청하였더라. 소정이 한 씨를 감싼 것은 그 죄를 잊어서가 아니었으니 겨우 목숨을 건진 백윤겸이 또 한 번 집안의 추문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한 마음이었고 그 말을 들은 한 씨는 겹방 문턱에 앉아 처음으로 소리 죽여 어깨를 떨었더라. 소정이 가장 먼저 마음을 쏟은 일은 시아버지의 기력을 되돌리는 일이었으니 우금이 산을 오르내리며 캐어온 맑은 약초로 약을 새로 가려 짓고 그 약을 손수 다려 안방으로 들였는데 못된 뿌리가 빠지고 제대로 된 약이 몸에 돌기 시작하자 달포가 지나서야 백윤겸의 가쁘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돌아오기 시작하였더라. 마침내 백윤겸이 부축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던 날 소정이 받쳐 든 약사발을 노인이 마른 손으로 감싸 쥐었으니 시집 온 첫날 방바닥에 엎어졌던 그 약사발이 이제는 같은 며느리의 손을 거쳐 노인의 입가에 무사히 가닿게 되었더라. 노인은 그 사발을 비운 뒤 며느리의 손등을 가만히 두드리며 내가 그날 그 사발을 엎지 않았더라면 이 늙은이는 진작에 흙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일렀고 곧이어 문중 장부에 소정의 이름을 백씨 집안의 정식 며느리로 올리게 하였으니 그날 이후 누구도 그녀를 옹기쟁이 딸이라 낮춰 부르지 못하였더라. 백현은 그날 밤 소정 앞에 무릎을 꿇고 시집 온 첫날 당신이 맞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죄를 평생 갚겠노라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으니 그 뒤로 백현은 더는 어머니의 눈짓 하나에 물러서지 않았고 곳간의 샘과 약방의 일을 소정과 함께 살피며 이 집안의 남편 노릇을 비로소 배워 가게 되었더라. 떠돌이 약초꾼 우금은 백씨 집 약방을 돌보는 사람으로 머물게 되었으니 길 위를 떠돌던 늙은 약초꾼에게도 마침내 따뜻한 방 한 칸이 생기게 되었고 산 너머 화전민 노파에게 맡겨졌던 막쇠의 손녀가 무사히 돌아온 날 막쇠는 소정의 손을 붙들고 이 늙은 것이 손녀도 양심도 함께 이를 뻔하였노라 하며 굵은 눈물을 떨구었더라. 한 씨는 끝내 약방에는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였고 며느리가 약을 다리는 김이 겹방 문틈으로 흘러들 때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곤 하였으니 소정은 끼니마다 밥상을 거르지 않았으되 한 씨는 끝내 예전처럼 안방의 주인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같은 처마 아래 살되 그 사이에는 용서보다 긴 속죄의 세월이 조용히 흐르게 되었더라. 새해가 지나 다시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백씨 집 안방 실ong 위에는 못생기고 투박한 작은 옹기 단지 하나가 가장 높고 정갈한 자리에 모셔지게 되었으니
시집 올 때 가난한 친정 어머니가 쥐어 준 그 하찮던 단지가 이제는 집안의 누명을 벗기고 시아버지의 목숨을 되돌린 증거를 품었던 그릇이라 하여 백씨 문중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가보가 되었더라. 집안 사람들은 명절이며 제사며 큰일이 있을 때마다 그 옹기 단지를 실ong에서 내려 닦으며 이 못생긴 단지가 우리 집을 살렸다 하고 아이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니 남들이 가난의 흔적이라 비웃던 그 단지가 마침내 백씨 집안의 목숨과 땅과 이름을 지켜낸 가보로 모셔지게 된 셈이라. 소정은 이따금 그 단지를 손수 내려 투박한 흙결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는데 그 결을 더듬을 때마다 시집 온 첫날 떨리던 손으로 약사발을 놓치고 시어머니의 손바닥에 뺨이 꺾이던 그 서늘한 순간이 떠올랐으나 이제 그 기억은 더는 억울함으로 사무치지 않고 다만 진실은 끝내 제 결을 따라 흘러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일러주는 조용한 증표로 가슴에 가라앉았더라. 해가 골짜기 너머로 기울며 안개가 다시 천천히 차올랐으나 시집 온 첫날 소정의 숨을 멈추게 하던 그 비린 기운은 더는 없었고 후. 안방 실ong 위 못생긴 옹기 단지만이 저녁 햇살을 받아 은은히 빛나며 한때 무너질 뻔했던 그 집안에 되찾은 평안을 묵묵히 굽어보고 있었더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집 온 첫날 엎어진 약사발 하나가 끝내 한 집안의 목숨과 땅과 이름을 되찾게 하였더라. 천하다 비웃음 받던 며느리의 손끝에서 진실은 제 길을 찾았고 하찮게 여겨졌던 옹기 단지 하나는 마침내 백씨 집안을 지켜낸 가보가 되었더라.